제가 한 말씀만 덧자리를 드리겠습니다. 김대환 장관이 옥스퍼드에서 공부할 때 저하고 같이 공부했습니다. 오늘 그 특강은요 모두 공개하고 나중에 질의응답도 다 공개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대환입니다. 제가 이 정당 행사에 온 거는 거의 한 30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후보 독재에 맞서는 그 야당 민주화 그 과정에서 야당에서 몇 번 초청을 해서 제가 정당 행사에 그 다음부터는 정당 행사에는 제가 좀 기억나는 거 참석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정당 싫어하는 분입니다. 싫어한다는 얘기는 정당 자체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정당 행사에 가서 한번 강의했다 하면은 완전히 그쪽 사람이 되어버리는 이런 풍토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물어봅니다 하면은 이 국회 차원의 행사냐 정당 차원의 행사냐 물어보는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당 차원의 그 행사에 참석을 한 것은 보니까 너무 좀 걱정이 됐어요. 우리 경제는 지금 사실은 다들 이 맥이 빠져가고 있고 그런가 하면은 우리 사회 양극화는 심각하고 이걸 좀 풀어줄 정치는 오림무정이죠. 그래서 좀 여기 답답해서 저는 이게 학교에도 정년도 했고 또 공직에서도 완전히 물러났고 해서 좀 그야말로 좀 편하게 좀 지내고 싶은데 너무 걱정이 돼서 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글도 쓰게 되고 글을 쓰니까는 또 이런저런 자리에서 말을 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여기 바른미래당에 와서도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30분밖에 안 돼서 이 강의는 아주 좀 간략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경제가 상당히 활력을 잃어가고 사회 양극화는 심화되어 가는데 지금 현 정부가 하는 걸 보면은 사실은 지금 현 정부에 있는 사람들을 그래도 바른미래당에 있는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더 잘 압니다. 그런데 하는 걸 보면은 완전히 좀 개념이 없는 것 같아서 이른바 이 성장과 분배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겠다고 결국 나온 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인데 이게 한 방에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한 방에 두 문제를 자꾸 악화시키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갈 거냐? 저는 뭐 평소에 소식은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우리 경제 사회에서 성장의 동력을 살리고 이 불평등의 심화를 막는 방법은 노동개혁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그게 이 성장과 분배를 같이 해결해 나가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오늘 얘기는 사실 그 얘기만 부족합니다만은 그냥 이 자료를 가지고 넘겨주시면 잘 아시다시피 이 경제에서 이 성장과 분배 문제는
우리 경제학계에서도 참 오래되고 많은 논의들이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가끔은 우리 학계에서도 이걸 상당히 좀 한쪽에만 이야기하는, 그래서 자꾸 갈등을 일으키는 게 있는데,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이 과거에 우리 경제 성장이 되면은 이게 이 트리클 다운, 이 물이 아래로 뚝뚝 떨어져서 이 아래쪽에도 혜택이 돌아가서 이 분배 개선이 될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았죠. 또 요새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소위 이 아래쪽에 분배가 그쪽으로 그 소득이 돌아가면은 이게 분수 효과를 이렇게 해가지고 위쪽으로 가서 이게 또 성장을 가져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과정이 어느 쪽이나 성장과 분배의 관계도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장이 되면 분배 개선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분배 개선이 된다고 해서 성장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이 성장은 뭐라 그래도 지금까지의 이 과정을 보면은 이 성장을 견인한 것은 기업이 투자죠. 투자지고 이게 그 투자가 이 시장 경쟁을 통해서 어떤 활력을 가지면서 그 성장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그 자유주의 경제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이미 오래전에 이 성장, 생산으로 표현되는 성장은 그 시장의 문제고 분배는 그 정치적인 문제라고 아예 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얘기를 하자면 성장과 분배의 그 사이에는 어떤 그 정책적인 매개고리가 있어야지 그게 어떻게 달라지는 것이지 그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성장을 하면 분배를 개선하면 그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하는 얘기는 상당히 장기적인 그 얘기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근로자들의 그 건강이 전진되고 그래서 생산성이 전개되고 또 그 정치 사회적인 안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그 성장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된다. 이 정도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이 경제학계에서는 대체로 그 통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분배를 통해서 성장을 하느냐, 성장을 통해서 분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너무 단순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그러면은 결국은 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분배를 한다고 해서 이 성장의 효과보다는 성장을 해 나가면서 거기에서 이 정책적인 과정을 통해서 분배를 개선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고 또 바람직하다. 대체로 경제학계에서는 이 정도의 그 통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이제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 한방에 해결하겠다고 지금 이 정부가 들고 나온 게 이제 소위 그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건데, 저는 뭐 뒤에서 얘기를 드리겠지만 소득주도 성장 용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그래서 항상 저는 그 다운표를 하거나 소위 소득주도 성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 칼럼 쓰고 하면은 이 신문사에 보내면은 또 담배를 자꾸 지워요. 앞에 그 소위 이런 바 해놓으면은 아마 그 글자 수 조정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자꾸 지워가지고, 그런데 전 경제학자의 한 사람으로서 이건 그 용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다 봅니다. 그래서 이거 하다 보니까는 자꾸 제가 뭐 저만이 아니라 여러 이 경제학자들을 또 이 사회학자들이 그 비판을 하니까는 어느 날 갑자기 그 대통령이 이건 이 소득주도 성장은 그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얘기다. 족보 얘기를. 그래서 제가 이 족보를 한번 이거 구태한번 따져보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이게 이 우리가 그 지난번 보면은 그 레이거노믹스나 소위 이 대처리즘에서 이 하는 게 경기가 그 안 좋을 적에 경제 성장을 위해 가지고 이 조세 감면을 하거나 조세 환급을 하는 그런 정책이 있었죠. 그런데 이게 사실 그 성장에는 그 영향을 상당히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것이 조세 감면을 하게 되면은 결국 고소득자들이 감면 혜택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이제 분배적으로는 그 부의 효과죠. 그래서 여기에 문제를 가지고 이 소위
레이거노믹스와 같은 그 신자유주의적인 조세 감면 정책은 분배를 악화시킨다. 그러니까는 저소득층에다가 이 소득이 가도록 뭐 이 여러 가지 방법을 하게 되면은 이것이 이 소득이 낮은 층은 이 소비 성향이 대체로 높으니까 이게 그 내수 진작을 가져와서 성장을 가져온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현재 소위 소득주도 성장이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선도하는 그 족보를 찾아보면은 아주 이 1970년대에 그 서구에서 소위 말하는 그 인컴스 폴리시, 이 소득 정책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좀 자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 임금주도 성장이 이제 소득주도 성장의 번연이라고 하는데, 이 임금주도 성장을 얘기한 아이로 쪽 얘기 이전에 이그 웅크타드나 이 유엔 그 제3세계 그 대표들이 주로 영향을 미치는 이런 쪽에서 이 인컴스 폴리시 그리고 이 소위 말하는 그 임금주도 성장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보면서 다시 말하자면 임금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소득 정책을 위한 정책이 임금주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 1970년대 그 소득 이 인컴스 폴리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상당히 이 인플레가 진행이 되고 이 임금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 있던 소위 그 자본주의 황금기 시기입니다. 그때 이 소득 정책에서 임금 그 인상 수준을 이 통제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인플레도 통제를 하고 이 그런 식의 정책이죠. 우리가 이 예전에 소위 그 임금 그 인상 뭐 협의를 통해서 이렇게 그 제한하는 통제하는 그겁니다. 그런데 잘 아다시피 그 정책은 대단히 그 일시적으로 쓰는 것이고 그것이 한 번도 성공적으로 개탄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를 이제 뒤집어 가지고 지금 현재 경제가 지금 상당히 좀 나쁘고 상태가 좋으니까는 오히려 이 임금을 올려서 거기서 내수를 정진시키고 그러는 그 성장이 그래서 이런 식의 논리거든요. 이게 이제 소위 임금주도 성장인데 우리는 지금 현재 바로 이 소위 소득주도 성장이 임금주도 성장에 이어가지고 그 족보 속에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이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좀 화살표를 실선이 아닌 점선 그런 얘기는 그 족보에 안 올려져 있습니다. 아마 족보를 돈 주고 사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소득 그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 자체가 우선 이론적으로 성립이 안 됩니다. 올리 다시요. 이게 보면 저는 임금주도 성장을 좀 더 확대해가지고 좀 상당히 좀 과장한 이 이론이 아니라 이 패러디에 불과하다. 그것도 소위 말하는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로 수입된 그런 얘기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임금주도 성장에 해봐야 아류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 족보를 가져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족보에 올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족보는 아니라 아마 한국에서는 이거 족보 아마 올리려고 하겠지만은 이 족보라는 것은 경제학적인 족보라는 것은 한국에서 아무리 이 용을 써봐야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자꾸 이 비판을 하니까는 뭐 족보까지 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렇다 치고 한번 그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 한번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은 이게 바로 이런데 첫 번째 방금 얘기 들었다시피 이게 말이 안 됩니다. 개념이라는 것은 이 개념이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어야 되는데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은 소득의 정대가 성장이고 성장은 그 소득이 그 정도로 나섭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위 논리학에서 그 토톨리지가 되는 거죠. 이 동호반복의 이 개념 자체부터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문헌상으로 보시면은 이거 이제 뭐 영어로 하자면은 뭐 그때 번역하자면 그 인컴 뎁 그로스 정도가 될 텐데 한번
여러분들 여러 가지 문헌을 가지고 요새 검색 기능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인컴 넷이라는 용어 자체가 이 성립이 안 됩니다. 혹시 있다면은 한국에서 요사이 들어가도 소득주도 성장하니까는 다른 쪽에서 얘기해서 한국에 이런 얘기 하면서 인용하는 쪽에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옹크타드, 아예로 이런 문헌들을 최고 문헌들을 소위 검색 기능을 통해서 한번 검색을 쭉 한번 해봤어요. 단 한 번도 인컴넷이라는 용어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가냐면 이게 상당히 정치적으로 매력적이 있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소득주도 하면은 소득하면 전부 자기 주머니부터 먼저 생각하죠. 소득주도 성장하면 내 소득이 좀 늘어나가지고 전체로 경제가 성장하잖아요. 참 좋은 얘기입니다. 상당히 매력적이죠. 그래서 제가 그럴 수 있게 이 상당히 치명적인 유혹을 이 정치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은 안 되지만은 정치든 말 안 되는 걸 또 하잖아요. 그런 효과를 지금까지 누려왔죠. 그래서 상당히 또 일반 국민들이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지난 2년을 봤던 건 여기 소수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부적으로 엄밀 논리를 따지고 보자면은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가 이 국민소득이라 이제 돌아가네. 국민소득은 국민소득 방정식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요. 이것은 아주 기초적인 국민소득 방정식입니다. 이 전적 국민소득이라는 것은 이 민간 소비에다가 기업 투자 그리고 정부 지출 그리고 수출에서 수입을 빼는 이 순수출 요 합적이 이게 국민소득이잖아요. 이게 소득입니다. 그런데 소득주도라는 건 뭐냐? C가 해도 소득주도고 I가 해도 소득주도고 정부가 지출을 통해서 그 소득주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레이버노믹스와 같은 신자유주의적인 그런 거와 구분하기 위해 가지고 실제 하는 얘기는 여기서 C, 민간 소비를 진작시키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조세 환급 정책과 같은 레이버노믹스에서 진영적으로 차별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가 보시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자꾸 성장론을 얘기를 하는데 이거 성장의 외피를 거쳤을 뿐이지 실제로 그 부배입니다. 그리고 유소민 의원이 언제 이 소득주도 승리할 때 언제 한번 신문을 보니까 이거 부배론이다 막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는 참여정부 때 정책실장 조금 잠깐 했던 이정우가 또 다른 쪽에서 이건 성장론이다 또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안 됐어요. 이거는 성장의 외피를 걸친 분배론이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름은 성장이라고 했는데 실제 그게 서로 분배죠. 방금 얘기했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정확한 분배 정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저소득층이 소비 성향이 높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무슨 이 방법이든지 소득을 이전시키면은 그게 내수를 진작시켜 성장으로 나타날 거라고 하는 이런 논리죠. 그래서 유일한 논리적인 근거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보다 더 소비 성향이 높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이 경향성입니다. 우리가 이 소비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향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가. 그거는 이 실제 경제의 구체적인 상황과 이 조건이 어떠냐에 따라서는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적에는 굉장히 약한 연결을 그럽니다. 성장과의 연결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있다고 한다면 굉장히 약할 뿐이다. 특히 우리와 같이서는 저소득층들의 가계부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약간의 이전 소득이 정부가 좀 지원한다든지 했을 적에 이것이 물론 이 소비로 나타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 가계 소득이 높은 쪽은 일단 가계 부채를 조금이라도 끄는데 제일 먼저 지출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이 소비 패턴이 주로 그 생필품에 대한 이 소비가 높죠. 그런데 우리 생필품들은 지금 거의 해외에서 수입되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실제 이론에서 얘기하는 이 저소득층의 약간의 소득 정도가 성장으로 내수로 나타나는 것은 아주 미미하거나 약간 고맙습니다 이런 얘기죠. 우리가 내부적으로 인정하고 보더라도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실제 그 정책을 하면서는 우리가 현실에서 나타났듯이 우리가 이 저소득층 하면은 대체로 우리나라에서는 그 저임금 근로계층 그리고 생계형 자영업자 우리가 그 직업이 없는 이 실업자들은 더 많을 거예요. 이런 쪽입니다. 그렇죠? 이런 쪽인데 실제로 이걸 하면서 정책이 어디로 갔습니까? 근로자들한테 주로 갔습니다. 저임금 근로자들한테 갔죠. 이 최저임금 같은 거. 왜냐하면 이 노조에 가입했거나 하였던 이 근로자라는 것은 그 조직이기 때문에 이 생계형 자영업자들 이 최저임금 한꺼번에 많이 올리니까는 이 죽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자영업자들은 조직화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을 그렇게 앞으로 하게 되니까는 이 일부 언론에서 얘기했듯이 그 생계형 자영업자도 투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 몰고 갔던 거죠. 이 정치적으로 노동계에 대한 그런 이 정치적인 필요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 저소득 계층이었지만 이 근로자 노동계층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정치적인 필요성을 가지고 이것이 집중이 되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는 이제 자영업자 문제가 나타나니까 또 부랴부랴 가지고 한 게 뭡니까? 뭐 카드 수수료 이 정부가 이 나라고 딱 하겠죠. 그러니까는 카드 이 회사들은 우리가 이 금융이나 이 금융적인 정부가 뭐라고 하면은 이 벌벌 떱니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건 아니죠.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그 회사들은 이 부담을 어디론가 좀 완화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이 카드 모집 하시는 분들과 같이 이 임금 계층들이 결국 그 부담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경제는 이렇게 돌고 도는데 여기에 대한 또 기본적인 이 관점이 없죠. 노동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지금 사실 이 정부에서 노동시장 전체를 좀 바라보고 고민하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은 분명히 아니고 대통령이 자꾸 이야기를 자주 하니까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고용노동부 장관 지금 두 번째지만 처음엔 노조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고용노동부 장관 시키더니만은 죄송합니다. 지금 관련 출신이긴 하지만 제가 노동부에 있을 적에 또 같이 일을 했던 청와대만 이게 쳐다보고 있어요. 노동시장 전체를 바라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고민을 하고 정책을 고민하고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청와대에 누가 있느냐? 없어요. 지금 실제로 청와대에 일자리위원회도 있고 등등 뒤에서 제가 언급할 겁니다만은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전체를 바라보면서 고민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 다음 문제입니다. 특히 우리 소위 소득주도 성장하는 것은 우리와 같이 이 수출 경제, 수출주도 경제에서는 여기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곧바로 이렇게 원가 상승으로 나타나고 이게 대외 경쟁을 약화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는 이 소위 이제 진보를 자처하는 쪽에서 아니다. 우리 수출품은 지금 현재 상당히 기술 집약적이기 때문에 이 최저임금 통해서 이 단가 좀 오르더라도 이건 충분히 이 경쟁할 수 있어요. 정말로 이게 특성공입니다. 지금 현재 해외 수출 시장에서 중소기업 수출업자들이 10센트, 20센트 원가가 올라가지고 수출 시장에서 판판이 깨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달러, 2달러 이거 차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 1, 20센트만 차이 나더라도 그 수주를 거의 받을 수 있고 이 수주를 받지 못하는 이 아주 살벌한 수출 시장의 그 상황을 전혀 모르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한번 그 수출하는 그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주변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전부 이거 단가 문제 때문에 과거에도 그 링에 오르면은 이겼는데 이제는 그 링에 오를 엄두도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우리 사회에서 고지라든 진영 논리를 가지고 소위 그 성장 논리를 끼워 맞추려고 하다 보니 이런 게 나왔는데 이게 우리가 좀 점을 따져보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웅크타드의 그런 이 보고서가 종합된 게 거의 나온 게 2010년입니다. 그리고 ILO에서 이 임금주도 성장 이게 정리돼서 나온 게 2012년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이그제지레이트 확대를 해서 이런 것도 가능하지 않나 하면서 국내에 이 논문에 나온 것이 2014년입니다. 그래서 그 논문의 이 저자를 물론 외우고 있습니다만 제가 노사정이 일어날 적에 아침에 그 조차에다가 제가 초대를 해서 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켰습니다. 그 대단히 저도 요런 걸 가지고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요 정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이 진영화돼가지고 특히 지난번 아주 이 황망 중에 치러진 그 대선 과정에서 이게 이 고호로 이 공약으로 그것도 제일 그 위쪽에 공약으로 제시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서 이 문제까지 심각성을 알고도 발을 빼기가 좀 힘들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를 그 제대로 인정을 하고 이 기저전환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저는 그 지도자의 용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없으면 그 전환은 못합니다. 용기가 없으면 바꿀 그 수정을 못하죠. 그런데 여기를 그 소위 소득주도 성장하려면 실제로 할 수 있는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 수단은 많합니다. 우선 그 조금 직접적으로 분배역량의 개발할 수 있는 게 최저임금밖에 없습니다. 아주 엄밀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최저임금도 정부가 바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여기 이 위원회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가 흔히 하는 노사정이 아니라 노사공 정부가 빠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 경로를 통해 가지고 이 정부가 그 영향을 미치죠. 청와대가 영향을 거의 미칠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그 16경 사업이라는 거 되고 그다음에 할 수 있는 게 재분배 과정에서 이 정부 그 조세자를 통해서 그 재분배 과정에 개입을 합니다. 그다음에 간접적으로 가려면은 소위 불공정 이 시정 조치를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이 분배와 이 성장에다 영향을 미치는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난 2년 동안에 이 실제로 한 걸 보면은 그 앞서 말한 것처럼 아주 최저임금을 대단히 걱정하면서 인상을 하고 이게 소상공인들이 그것을 감당을 못하니까 정부 재정을 통해서 이것을 정부 보전하는 이런 방법을 취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자영업자 문제가 또 터지니까는 이 카드업자 압박해가지고 또 수주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령이라든가 아동 쪽에 복지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재정이 아직까지 그 여유가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이 재원 문제가 부닥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소득세율도 일부 조정하고 뭐 부동산 과표도 조정하고 이제 보유세도 인상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지요. 그러면서 정세도 이 고소득층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얻겠다. 소위 말해서 이 핀셋으로 포인트를 뽑겠다. 지금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수단은 사실은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지고 소위 이제 공정거래, 공정을 얘기를 하면서 이 거래, 공정거래라는 것은 소위 비헤이비어, 이 행위에 대한 이 규제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현재 지배구조, 스트럭처에까지 지금 현재 사실상 그 정부가 이 개입을 하는 이런 형태로까지 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부가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정도를 넘어서서 이 상대 가격 체제를 혼란시킬 수 있는 이런 개입은 상당히 이 당국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위 얼핏 하면 우리가 지배구조 가버넌스에다가 특히 그 최근에 이 대기업 총수들 뭐 가족들의 소위 갑질 뭐 이런 것들을 언론으로 많이 다뤄서 우리 언론인들이 참 불필요할 정도로 이런 얘기를 이 언론에 함으로 해서 그런 걸 기화를 해가지고 그냥 가족이 갑질 뭐 물론 그야 가지고 이 소유구조 지배구로 그냥 이 가서 소위 그 숫자비스 코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까지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실은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위 그 가버넌스에 정부에 의해서 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는 또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또 이러저러한 거 그렇게 하면 이게 전부 이제 세금 가지고 하죠. 그러니까 그 재정이라는 게 가능한 게 우리밖에.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조금 장기적으로 제가 좀 필요한 이 경제 지표들을 이렇게 한번 모아봤습니다. 보면은 우리에게 특징들이 드러납니다. 경제는 지금 저성장 추세를 가고 있고 취업자도 이 증가가 떨어지고 있고 그러면서 고용 탄력성도 떨어지고 있고 이 실업률은 최근 들어서 늘어나고 뭐 이런 등등 이 분배도 그러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뭐 생산 투자 소비가 지금 이제 상당히 좀 최근에 와서 조금 이 투자는 조금 정적이긴 합니다만은 여기에다 보니까 뭐 최근 어디 언론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성장률은 최저치로 떨어지고 지갑은 얇아지고 저축은 감안한 이런 경제 사정으로 오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2010년, 18년 여기도 보니까는 자영업자 이 소득을 기업 소득에 포함했을 적에 이 기업 소득의 증가 속도가 노동 소득의 증가 속도가 오히려 반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도 소위 말해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에 상당히 쇼크를 받게 되는 소위 어닝 쇼크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다시피 그러면서 특히 이 대표적인 우리가 삼성에서도 이런 어닝 쇼크가 그대로 이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자리는 어떻게 되느냐? 고용 사정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실업이 21세기 들어와서 2차적으로 지금 현재 실업률이 높아졌고요. 최근에 들어와서 지금 현재 계절 조정하지 않은 실업률로 보면은 지난 4월 고용 동향을 보면은 4%대 4.4%까지 지금 현재 증가됐습니다. 제조업 부분의 취업자들이 지금 현재 급감을 하고 있고요. 제조업의 기반이 지금 상당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최저임금에 취약한 3업종, 소매업, 음식 숙박업, 그리고 사업시설 관리업 이런 쪽에 고용이 줄어들고 있고 분배 사정을 보면은 특히 하위 10% 우리가 저소득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부분들이 보시다시피 보면은 참 재밌다고 하면 아주 대단한 죄송한 표현이 되는데 보면 그 근로소득 자체는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이전소득 이 정부에서 이런저런 보조금이나 이렇게 하는 이 제도를 메꿔주는 뭐 다른 형식으로 이 생산을 직접 하지 않고 정부나 이런 데서 있는 이 소득이 여러 가지고 비중도 높아지고 또 훨씬 더 증가되면서 전체 총소득은 그래도 줄어들고 있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목표를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건 개인 민간 연구소에서 소위 민생지수라는 것을 개설해서 발표하는 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이 최근치를 보니까는 민생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기에서 이제 재정 문제, 총괄 세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이런저런 썼는데 보면은 올해 들어와서 지금 현재 재정되던 이 국가 채무이 늘려. 그래서 자꾸 이제 이 40%이 마지노선 얘기를 하니까는 또 최근에 또 이 국민계정 또 통계를 또 이 재조정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아직 40% 가려는 여유가 있다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근데 장기적으로 이런 추세로 갔을 적에 이게 GDP 대비 이 국가 채무 비율은 2030년 가게 되면은 50%대로 그런 것이 좀 KDI에서 나온 연구 보고서의 이 결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보면은 외부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도 안 좋고 어제 윤종훈 수석이 한 거 보니까 경제가 상당히 어렵다. 당분간 상당 기간 경제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참 그동안 이 괜찮다. 펀더멘털을 하다가 이제 인정을 청와대에서 했는데 그러면서도 그거는 전부 외우여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은 우리가 내부적으로도 국내적으로 상당히 복합 위기의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 불안 조성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할까봐 조금 걱정이 되긴 하는데 아주 객관적으로 봤을 적에 지금 현재 우리 경상수지가 적대됐다고 하는데 물론 경상수지는 이 단기 자본 거래가 있기 때문에 경상수지 자체는 이 적대에서는 더 벗어날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그 기조 자체가 지금 현재 수출력이 활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 비용은 최저임금만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노동 비용은 좀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이러니까는 이 기업들에서 이 프로핏 스퀴죠. 그 이윤이 그러니까 이 비용은 임금받는 비용은 상승되고 대외적인 수출 시장대로 여건은 나빠지고 하니까 이 이윤이 이 프로핏 스퀴즈 이렇게 이렇게 끼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이걸 소위 프로핏 스퀴즈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투자가 위축되고 기업의 엑스도스가 사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소위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한 해외 국내 투자보다도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한 이 수가 훨씬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에 우리가 공산에 가서 기업 하시는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은 그래도 좀 형편이 좀 괜찮은 분들은 그냥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베트남에 땅이나 보러 갈까 지금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좀 여건이 되면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되다가는 가는 수밖에 없다 이런 이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우리가 이 성장 전망치도 좀 계속해서 지금 현재 이 하향 조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2% 되는 이제 일단 여기까지 이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따라서 이 리세션, 그러니까 RA 공포라고 하는 것이 그냥 지나가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추세가 이렇게 진행된다면은 이렇게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다른 거 이야기하고 해서 우선 정책 기조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서는 이렇게 계속 이 방향을 계속 그냥 고정하게 되면은 이거 막을 길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쪽에서도 얘기했지만 혁신 성장 우리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공정경제 이걸 보토로 내걸었는데 이거 자체가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혁신 성장. 이왕 소득주도 성장가지고 괜히 분배를 성장이라고 우기지 말고 이건 당당하게 분배 개선적으로
무조건 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혁신 성장과 군대 개선을 매개할 수 있는 고리가 뭐냐? 지금 이제 우리 여건에서 찾아보면 노동개혁밖에 없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협판 거부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노동개혁이야말로 성장과 분배를 잇는 가교가 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협파를 통해서 됩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뭐 이 여러 가지 이 노동개혁 위주의 여러 가지 이거 정책들 하는 것 같은데 정작 노동개혁이라는 용어는 사라진 지 오래고 제가 봤을 때 노동개혁 얘기를 의도적으로 자꾸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노동개혁이라는 것은 노사가 우리가 뭐 이 법으로 할 것도 있지만은 노사가 상호 양보와 이해가 없이는 이 노동개혁을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노동개혁도 일정한 그 양보를 요구를 하고 사용자도 일정한 양보를 요구를 해야 돼요. 그걸 왜 이렇게 그 사회적 대화고 실제로 국정의 운영을 책임 위 있는 사람이나 집단은 이렇게 아주 걸끄럽지만 어려운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개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이라는 것이 혁명보다 더 힘들다고 하는 거거든요. 혁명이라고 하는 건 이것저것 묻지 않고 거기로 그냥 한쪽 방향으로 몰고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개혁 이야기하지만은 그 실질적으로는 그 아주 그 정확한 혁명적인 그 사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노동개혁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말에 어느 언론사 포럼에 가서 제가 여기 이 노동개혁이 사라지고 있다는 걸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이 노동개혁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거나 더 완화시켜야 되는데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상당히 중점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기업 규모에 따라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하나는 종사장의 지위에 따른 그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따라서 이게 지금 이제 있고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이 사이에 아주 팽팽한 이런 격차들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18년 그 통계를 통해 가지고 이 규모별 고용 형태별로 임금을 월 평균 임금 시간당 2개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요거는 보면은 2018년에는 여기서 보시다시피 중소기업 정규직이 대기업 비정규직보다는 이렇게 월 평균 임금은 훨씬 많고 왜냐하면 이 초과 근로를 많이 하니까요 중소기업 쪽에 시간당으로 보면은 비슷하게 그래도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2015년까지만 하더라도 연구조사 그 결과를 보면은 오히려 이 대기업의 비정규직이 중소기업의 정규직보다도 임금 수준이 더 높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게 특히 최근에 와서 이 급격한 이 최저임금의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 지위를 이제 더 바꿔놓은 그런 이 효과를 가져왔다고 보여집니다. 우리 노동시장 구조를 보면은 최근 구조를 보면은 소위 이 칠한 부분, D 부분, 여기 이제 대기업 정규직이고 노조가 있는 쪽입니다. 이게 전체 한 7.2%를 차지하고 반면에 이 중소기업이고 비정규직이고 노조가 없는 쪽이 27.4%. 그런데 이 양자 사이에 이것이 지금 현재 주변부와 그 중심부와 약간 아주 팽팽한 차이로 나타나고 있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임금 수준은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몇 차이가 나고 건속 기간은 이 주변부 쪽은 아주 건속 기간이 짧고 우리가 사회보험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보험은 이 대기업 정규직 노조 있는 쪽은 거의 이제 이 사회보험은 거의 다 가입하고 있다고 보여주면 됩니다. 그게 반해서 주변부는 30% 됩니다.
우리가 기업 복지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쪽을 보더라도 중심부 쪽은 거의 다 지금 혜택을 갖고 있고 대신에 이 주변 부족은 30% 어떤 심지어는 20%대까지 혜택이 떨어지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우리가 뭐 얘기를 하자면 이 혈관 격차를 줄여야 된다. 전부 동의합니다. 이중구조를 우리가 이거 협회에서 다 동의를 하는데 왜 이게 어렵고 잘 안 되냐 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제가 지난번 노사정부위원회 그 일을 맡아가지고 이거를 그렇게 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뭐 그나마 아주 어렵사니 2015년 이 9.15 합의를 이끌어내긴 했는데 또 공정으로 좀 날아간 상태인데 왜냐하면은 우리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우리 노사관계 이중구조하고 딱 맞물려 있습니다. 같은 동전의 그 양면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대기업 이 중앙차원 이 중앙차원의 이 우리가 이 노조들은 보면은 대단히 정치적입니다. 대기업들이죠. 그리고 이 기업 차원에 우리가 이 보면은 상당히 이 눈앞에 이익을 챙기는 저희가 이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수 사이에 이게 상당히 이 부적합하고 조율되는 취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노사 문제가 거의 예외 없이 노정 문제를 비하게 됩니다. 전부 정부하고 정부가 뭐 해내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 대기업 공공부문에서는 이 정규직 노조와 사용자의 그 상황. 우리가 공공부문 보면 공공부문 이 기관장들이 노조한테 걱정 못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 노동 관련 언론인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조 이쪽은 상당히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노사구의 불안정이라든지 교섭 비용이 높다든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바로 이러한 이 노사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려면은 이 노사관계의 이 정리와 더불어서 해야만 이것이 이 가능한 아주 어려운 이 작업입니다. 아마 어려워서 이 정도도 협회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이중구조를 그대로 강퇴했을 적에는 거의 그 중심부는 이게 좀 해야 되네요. 상당히 그 경직적입니다. 노동시장. 주변부는 상당히 그 불안정합니다. 지금 현재 이 중심의 주변 대단히 불평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현재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이 경직화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성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상당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고비용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평등과 비효율이 상당히 구조화되는 이런 이 관계입니다. 이것 없이는 성장도 분배도 전부 막힐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바꿔갈 것이냐 하는 건 이제 정책적으로 보자면 이제 저는 이 한국적 유연 안전화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특히 우리 여기서 보면 이 노동시장도 유연화하고 사회안정망 확충하고 이게 완전히 지금 현재 우리 보면은 닭이 문제냐 달걀이 문제냐 이런 식의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지금 이제 보면 그런 거죠. 이 극단적으로 하자면은 뭐 실험을 해도 그냥 먹고 살 수 있는 정도는 그 사회 안전망 확충되면은 막 그렇게 안 한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좀 제가 보니까는 노동시장이 언제든지 기업이 필요하면은 인원조정도 할 수 있고 해고도 할 수 있고 이래야지 기업이 경쟁력이 선다. 이런 극단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조금씩 양자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사회안전망 확충화를 고도를 맞춰가면서 거기에 중간 매개적으로 소위 말하는 그 ALMP 이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 이것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특히 우리가 사회 안전망이라는 것도 상당히 고용 친화적으로 일자리 중심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일자리를 갖게끔 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 사회복지가 진행이 되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우리식의 유연 안전보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노동시장 이중 구조를 완화 내지는 해소할 수 있는 이 방법이 아닌가. 이제 이런 걸 놓고 지난번 사실은 이 노사정 사이에 많은 논의가 있고 2015년에 이 구의가 합의까지 이르렀습니다만 기본적인 맥락은 이와 같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그게 지금 현재 실현이 되지 않고 지금 현재 공격을 떨고 그다음부터는 이 노동계획을 이 정부 차원에서 아니면 우리가 사회적인 영역에서도 이야기 안 하고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얘기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정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소 내지는 완화 없이 어떻게 성장과 분배를 조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인지 대단히 이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한 방에 해결하겠다고 가져오는 이 소위 소득교도 순간이 이 엉터리고 이 엉터리를 빨리 내려놓고 노동계획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그 아이디어는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지금까지의 이 관행으로부터 고용 형태는 다양하게 하고 이 임금 체계도 직무 숙련 임금 체계로 바꿔놨고 근로시간 단축하고 플러스 탄력 근로시간제를 적극 활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안전망도 확장하고 숙련 형식을 기업에 맞는 소위 폼 스페시픽이 아니라 보편적인 그런 훈련 제도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가야 되는데 보면은 뭐 이 다른 얘기는 지금 현재 보면은 이와 관련해서 그 정부나 하고 있는 거 보면 사실은 이게 답답합니다. 왜 답답하냐면은 본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지역주도 말단적인 거 그거 절대없는데 지금 현재 여기 흐팅을 쓰고 있고 그 대표적인 게 최저임금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는 최저임금 이 결정 방식을 이 구간설정위원회를 또 만들어가지고 그랬다. 누가 이런 발상을 했는지 참 안심스러워요. 그게 무슨 도움이 돼요? 오히려 임금 협상을 최저임금의 결정을 놓고 이 노사가 이 부딪히는 것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으로 더 늘리는 것밖에 되지 않고 어차피 구간 설정이라는 것은 노사가 서로 협상을 전제로 하고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점차 좁혀 나가는 지금까지 우리가 최저임금에 대해서 그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간 설정위원회 무슨 계획이 있냐?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완전히 누군가 이거 책임 회피하려고 하는 거다. 이 최저임금 위원은 자기 그 책임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그렇게 맞는 이 수치도 제시하고 양보할 거 양보하고 받아들일 거 받아들여야지. 이제 구간설정위원회 하려면은 현실적으로 보십시오. 하한선을 설정하는 게 이걸 놓고요. 얼마나 많이 싸우겠습니까? 우리가 이 한선은 이 절에서 10% 하는 거 하고 말이죠. 3%에서 7% 하는 거 이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현실적인 감이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거 발상을 안 할 텐데 되게 답답하단 말이에요. 이것도 그 위원회 하는 것도 예산 들어가고 국가 재정 들어가는 물론 큰 돈은 안 들어가겠지만 괜히 행정의 낭비요 또 그리고 이게 최근에 와가지고 선거 때가 가까워 와서 그런지 정년을 60세로 연장한 지가 우리가 법적으로는 제가 기억하는데 2013년이죠. 지금 현재 이 겨우 10년도 안 됐는데 말이에요. 이게 65세를 지금 하겠다는 거죠. 그보다 이 경제부총리가 이걸 자꾸 들고 나오는데 저는 암만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선거에서 이 나이 많은 사람 표 들려고 하는 거 그 외에는 제가 경제 논리적으로 경제 사회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60세 정년 연장할 적에도 우리 국회에서 좀 더 신경을 쓰고 좀 더 친절하게 해줬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또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법으로 이 정년 연장을 하면은 그 정년을 안 지키면 그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년 연장하는 대신에 임금 피크제라든지 이렇게 관장치 같이 해야 됩니다. 제가 뭐 일본 얘기를 자꾸 하는데 말이죠. 정말 그렇게 제대로 모르는 생각 안 했어요. 일본은 법을 먼저 정년 연장을 해놓고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기업 활동, 시장 활동 하다 보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됐는데도 상당히 그 능력도 있고, 이 본론 능력도 있고 또 이 유능하고 하면은 그냥 그거는 관계없이 좀 더 일을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저 안산 중물공장에 저런 데 현장에 가보면요. 그쪽에 젊은이들이 안 가기 때문에, 산지역 쪽으로 안 가기 때문에 연세 많은 분들이 그 일하는 공장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인력을 못 가니까는 그렇게 하거든요. 이런 등등해서 시장에서 이런 것들이 자꾸 굳어지고 확산된 다음에 사후적으로 법적으로 그런 것을 규정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65세까지 해보세요. 그러면 예외 없이 전부 65세까지 전부가 임금직을 일시켜요. 왜 이렇게 이 경제가 이 모양이고 지금 우리 노동시장이 이렇게 이 모양인데 왜 이런 발상을 하는 건지. 그래서 제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도 안 되니까 정치라고 죄송합니다. 이게 정치하시는 분들한테 정치가 아주 이 엉터리라고 했다. 그래서 정치는 안 되는 것도 막 웃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논리라 외에는 저는 별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최저임금도 말이죠. 그러니까 이 지역적인데 헛발질을 할 게 아니라 좀 더 우리가 나라의 국가의 그 정책을 생각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이 차등 적용 같은 거를 상당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기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뭐 지역별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상태는 뭐 좀 차별하면 이건 차이하면은 바로 그 차별로 막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특히 임금 같은 거를 말이죠. 뭐 최저임금이든 뭐든 이거를 국가 재정으로 세금으로 보전하는 것은 이건 하수 중에 하수입니다. 나중에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는 거예요. 임금 가격 체계를 그렇게 함부로 건드려서는 감당 못합니다. 이 가격 체계 혼란에서 이거는요 군대를 풀어도 막지는 못합니다. 이 혼란은 우리가 보면은 사회주의 내를 쪽에서 그 시장 통제하면요 이 북한은 그 정마당 신이잖아요. 엄밀하게 이해하면 블랙 마켓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해야만 살아가야 되니까 자꾸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 체계를 이렇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어딘가든 자꾸 이 정부가 해야 되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압력을 해가지고 예컨대 뭐 카드 업자들 압박을 해서 들을 수 있는 게 있지만은 이게 모든 가격 체계를 정부가 그 뭐는 얼마하고 이렇게 압박을 해서 하는데 이건 군대를 풀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문제를 그렇게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의하겠다면은 지금 현재 이 최저임금 때문에 사실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재정으로 지금 이제 보존하고 있는 부분 뭐 올해도 보니까는 거의 3조가량 이렇게 끝났대요. 이거를 앞으로 일정한 기간으로 어떻게 이 민간 부분에서 그냥 거의 녹여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민간 부분에서 녹여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그 단계적으로 이거를 흡수를 해야 됩니다. 시장에서. 그러면은 그동안에는 그렇구나 저임금자들 그 생활이 어렵다면은 세금을 가지고 지원한다면은 이렇게 임금을 지원할 게 아니라 소위 그 EITC 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서 근로장려세제라고 이런 붙여 있는데 이 방식으로 활용하는 겁니다. 가격 체계에 거기 손대지 말고. 근데 사실은 이것도 문제예요. 제가 이거 하려면은 제대로 소득에 대한 평가가 좀 엄밀하게 제대로 파악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저도 행정을 해봤지만 말이죠.
그만하고 여기에부터 우리 행정이 출발해야 됩니다. 모든 걸 현실을 제대로 정확하게 파악을 하면서 가야 되는데 이게 사실 행정적으로 상당히 좀 부담은 됩니다만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예, 그 시간에 다 있기 때문에 그냥 좀 얘기를 줄여는 말이야. 그다음에 특히 기업가 정신을 좀 고치시킬 수 있는 방안, 기업가들의 노력 이걸 지금 상태에서 고민해야 됩니다. 결국 경제를 움직이는 건요, 이 경제 부총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수많은 현장에서의 그 기업, 사과 협력을 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공단이나 이런 데 가끔 와서 또 이야기하다고 해서 하면요, 기업가 정신이 사회에 확 있습니다. 그럼 자꾸 뭐 이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이제 내가 또 정부에 정책을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저한테 자꾸 이야기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화를 냈습니다. 아니 기업하시는 분들이 경청도 있고 성공회사도 있고 이 경제단체들이 있는데 도대체 거기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야지 그 뒤에서 자꾸 불평불만하면서 나 같은 사람한테 이게 아무 소용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은 아까 좀 얘기했다시피 경제단체 지금 이제 정경련은 완전히 그냥 정상화 되어버렸고요. 경청도 초기에 양극화의 축이라고 대통령이 한마디 하는 바람에 지금 완전히 주눅이 붙어있고 항공회에서 그쪽에서 좀 붙어있는데 저도 눈치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왜 그 사회주의보다 그 생명력이 길게 지탱이 되어 왔냐 하면은 시장 자체가 자체도 그렇지만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민주주의 체제와 결부되어서 역사적으로 전개되어 왔기 때문에 훨씬 더 생명력이 있어서 자기 수정을 하면서 길게 온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해요. 사회주의 체제라는 것은 이 민주주의 체제와 이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고 왔기 때문에 생명력이 짧았습니다. 처음에는 거의 기세를 올렸죠, 사회주의가. 그래서 그야말로 이제 이 정부 문재인 정부 들었을 때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불합리한 것들이 사라지고 보다 합리적이고 이 경제도 그야말로 이 현장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 정책도 세우고 그러면서 정부나 이 사회적으로 못 사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에 대한 사회적인 지원 이런 것들이 좀 조화롭게 이렇게 퍼져나가는 그런 것을 기대했어요. 아마 저만이 아닐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촛불 혁명은 아니죠. 촛불 시위의 연장선상에서 탄생한 이 문재인 정부가 그러한 것을 해줄 것은 그 기대를 좀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년이 지나고 와서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정책 기조를 바꾸고 이제 소주 이제 자꾸 내세우지 말고 이 노동개혁하라. 이것이 저희 가져간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시간을 많이 썼네요.